네, 올해는 뭐 미장 그리고 비트코인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도 고점 이후에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올해 연초 보면 한 150% 정도 올랐던 게 비트코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꿈이라고 했던 뭐 한 개 1억 혹은 달러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조금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계를 온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늦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조정인지 그게 투자자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백운영 대표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금 가격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많이 올랐죠.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만 150% 넘게 올랐고 네.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1월 초 이후로만 해도 거의 3, 4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보다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금도 상회했고 뭐 개별 주식으로 보더라도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알만한 인기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렇죠. 급격하게 오른 만큼 네. 그만큼 떨어지는 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산타 랠리를 기다리셨을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네. 이제 내년에 2025년에 더 많이 가기 위한 하나의 초석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트코인은 이제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네. 계속해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왔고 네. 그 4년 주기 사이클에서 마지막 해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지금 이번 반감기에서는 바로 내년이 그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보다도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고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맞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게 결국 비트코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기대되는 원년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15년 동안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 디플레이션 그리고 기준금리 완화 기조에서 가격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그 환경에 있지 않고 기준금리는 내려오고 있고 다시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내려오는 중이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지 않고 있고 일본은 기준금리를 오히려 지금 인상하려고 하는 중이고 이렇게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돌파구로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 주목을 받습니다. 클리어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거. 대장주.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투명한 공급 발행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0% 올랐지만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상승 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윤석전 평론가님께서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은 네. 조정은 뭐 피할 수 없었던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차익 실현의 욕구들도 있었을 거고 연말 자금 수요들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읽기로는 거의 10만 달러 선에서 엄청난 레버들이 쌓여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뭐 일정 부분은 청산되는 수준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이미 비트코인은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가상자산의 수도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등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새로운 동력을 얻을 때까지는 약간 주춤주춤 거릴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를 갖다 모으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단기적으로 뭐 거의 30-40% 올랐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에서도 이 정도 올랐던 게 뭐 굳이 찾아보면 뭐 팔란티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급등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동료에 꺼진 거 아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사실 이렇게 10만 달러나 이렇게 라운드 넘버에서는 내가 이걸 꼭 한번 찍어보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레이더들이 거기서 한번 내가 그 가격에 팔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있는 거라고 두 분께서 거의 비슷한 견해를 좀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30-40% 올라간 거에는 뭐니 해도 트럼프의 이제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파월은 이번에 FOMC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뭐 소유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대표님께서는 좀 그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국내 언론 미디어에서는 좀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는 식으로 타이틀을 달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한 게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은 진짜 그냥 있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일단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 연준이 법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느냐? 근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페더럴 리저브 액트라는 법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법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금과 관련된 뭐 금괴라든지 금 관련 코인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렇게 다 명시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이런 것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자기가 페드 의장 입장에서 연준이 직접 법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법을 고쳐줘야 한다라는 말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연준 의장 입장에서 그냥 아니요 라고 답변해도 될 거를 굉장히 풀어서 이렇게 하면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애둘러서 얘기한 거라고 사실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반대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웠다,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저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유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가 귀를 터주면 할 의사가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어차피 연준은 팔로워기 때문에 그렇죠. 법을 바꾸면 그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네, 그냥 얘기한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그 파월 의장의 생각은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기존의 정통적인 중앙은행가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사실은 사실 이런 뭐 게 그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대표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CCR 룸이신가요? 그 전략 자산 뭐 1년에 네, 20만 개씩 5년 동안에 100만 개 비트코인을 네, 갖다가 그런 전략 플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원에서 법을 갖다가 이미 연준에 관련된 법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을 갖다가 일단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법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간 좀 주춤주춤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약간 깊은 조정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일종의 한번 깨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찬도를 갖다가 없애려고 했던 거를 갖다가 네, 그랬죠.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로 돌고 그 실패한 거에 대한 어떤 영향.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뭐 아까도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은 연준에서 이걸 갖다가 전략 자산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연준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법이 일단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연준은 그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전통적인 어떤 중앙은행가들의 입장에서는 뱅커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갖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하는 거에 일종의 아직까지는 거부감이 좀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최소한 같아요. 신중함은 있을 수 예, 있다. 예. 그러면 그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언론에서 이제 좀 자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연준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금융위기 때 그 버냉키 의장이 이제 MBS를 이제 원래는 연준이 소유할 수 없는데 법을 그 모기지 회사를 국유화 시켜가지고 국유화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국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MBS를 엄청 매입을 했던 게 양적 완화의 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의장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때 사실 공화당에서는 버냉키 의장 탄핵하자 그랬거든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너무 월권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2번 이상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적당히 끝을 낸 것도 이제 그 뭐 탄핵이라는 걸 피해가는 하나의 판단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연준도 의지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인 멘트나 아니면 그 과거의 사례를 언급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해서 약간 실망감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제가? 2008년 금융위기는 네. 굉장히 미증유의 사태였죠. 네. 그러므로 이 연준 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까방권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물론 공화당은 그때 반대했지만 네.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은 적극 찬성하면서 밀어붙였잖아요. 네. 이 정치적 포스라는 게 뒤에서 밀어주면 연준 의장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밀어붙일 만한 어떤 그 요인이 생기는 거죠. 네. 동력을 그래서 얻는 거죠. 동력을 얻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연준 의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인브레이스하자, 도입하자라고 할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돼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에 잡히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뭔가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밀어붙일 만한 이유가 명분이 있겠죠. 있는데, 명분이 예.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 세력, 어떤 한 정치 정당의 적이 될 만한 그런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먼저 뭐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도 공화하고 민주가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가상화폐에 있어서는 크게 뭐 대립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해리스의 이제 공약에서도 가상화폐는 좀 우호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뭐 테슬라나 가상화폐는 교집합이다라고 해서 그 대선 전에도 좀 이렇게 모멘텀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미국 정치 분위기는 진영에 따라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 대선 당시에 사실 그 가상화폐 크립토 진영에서 사실 네. 전적으로 트럼프를 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그 가상화폐의 어떤 진짜 본격적인 어떤 제도권 진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오히려 더 그 공화당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는 미국의 분위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이다. 이미 공화당 엘리트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함으로써 그게 사실은 달러 패권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어떤 공감대가 사실 미국의 엘리트 공화당 측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은 뭐 가상자산을 수도로 만들겠다든지 그다음에 공화당의 어떤 상원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전략 자산을 갖다가 비축하겠다든지 전략 자산화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배경이 없다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죠. 가령 이런 어떤 가상 자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가상 화폐 자체가 달러 패권에 전적으로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달러 패권에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죠. 네. 그럼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예전에 2017년 그때 붐 때랑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 민주당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야당이 돼서 조금 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진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데 전통적으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 쪽 중진 의원들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그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암호화폐 가상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폄훼하고 미국에서 아예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것 이걸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당론으로 채택돼서 거의 민주당의 주류 가상 화폐에 대한 주류 의견으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뭐 비토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특히 상원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민주당 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들 대표적으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쪽을 굉장히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들이 다 누굽니까? 실리콘밸리의 뭐 VC였던 그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비벡 라마스와미라든지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암호화폐와 맞닿아 있는 인물들을 다 주변에다가 두다 보니까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분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2번이나 오셨을 정도로 굉장히 옹호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현재 행정부가 될 이 내각을 구성할 사람들과 그다음에 공화당 의원들이 의원이 맞으면서 비트코인 친화, 암호화폐 친화 그 세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늦었죠. 게다가 반대하는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고 예를 들어 척 슈머라고 하는 굉장히 중진 의원은 받아들이자. 하원에서 먼저 받아들이자. 근데 상원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교착화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좀 암호화폐를 늦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 대선에서도 그게 분명히 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사실 민주공화가 다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민주는 계속 이렇게 부정적 의견이 이제 강화됐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은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약간 더 우호적으로 가는 그런 정치 변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말씀하신 워렌 상원 의원 같은 굉장히 좀 그 진보 성향의 의원인데, 근데 전 살짝 궁금한 게 민주당의 진보 성향의 중진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을 왜 이렇게 비토를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만한 썰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미국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펠로시 같은 분들. 네, 펠로시 같은 분들. 네. 펠로시 트래커라는 트위터 그렇죠.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따라하면 주식으로 돈 번다는 네, 말이 있을 그렇죠. 정도로. 근데 그런 곳들로부터 자금이 빠져나와서 가상화폐로 들어간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유동성을 이제 앗아간다. 네, 앗아간다. 아, 그렇게 해석할 그러면 이제 그 대립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공화당의 이 이념이라는 거는 자유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주의의 이념은 개인 주권, 자유, 그 표현의 자유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진보 성향의 그 의원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컨트롤, 큰 정부, 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국민들의 약간 자유는 제한할 수 있어도 의사결정을 대신 해준다,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이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개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무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분들도 이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는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범죄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근데 테드 크루즈 같은 상원 의원은 아니다. 이거는 뭐 프리덤 오브 스피치, 개인의 자유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서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기 소유가 굉장히 큰 특이하고 이슈가 좀 깊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위험하게 개인들한테 총을 주냐라고 하는 또 미국 내에서는 또 연방이나 정부보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과 같은 걸로 이제 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공화하고 민주화가 달라지는데, 이 총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평론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면 사실 공화당이 진심으로 이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그걸 이제 비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좀 했다가 막상 이제 취임을 시작하면 그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거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내각의 대역, 뭐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크립토 차르, 정부율보 수장, 네. 이게 전부 다 친 가상자산의 그 옹호론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설득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시는 사실들이니까. 그리고 트럼프 지금 대통령 그 당선인의 생각도 이미 확고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령 뭐 국가를 갖다가 그 경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들의 이득도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들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다 뭐 벤처 투자가 네.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자산 운용사, 거대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투자은행 출신들이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뭐 진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현장에 얘기할 수 있는 계신 사람들이고, 분들이니까. 예. 이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이거는 그분들의 개인적 이득에도 부합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래도 이제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가를 갖다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명분 자체라는 거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명분으로 그 사람들은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 생각이 제가 생각하기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달러라는 거는 그 과거에는 뭐 금에 패그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는 오일에 패그돼 있었고, 지금은 어디 패그돼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미국의 신용에 예, 연결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믿을 만한 자산에는 어딘가는 패그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빨리 시켜서 그 어떤 패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달러 패권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명분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 이제 패그 이제 연결하는 거, 네. 1대1로 연결하는 거 말씀 주셨는데, 사실 패그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금도 패그가 돼 있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만큼의 돈은 필요한데 금은 그렇게 생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71년에 그냥 볼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던 기억이 있는 미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그를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 그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비트코인 연결한 비트코인 가격은 뭐 10억이고 30억이고 50억도 웃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이 그랬던 것처럼 팩을 했다가 놓아지는 그럼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요? 아, 당연한 거죠. 네. 세상에 뭐 영원한 거의 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뭐 근본이자가 폐지됐었던 네. 거고요. 똑같아요. 오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오일에 패그돼 있던 걸 갖다가 스스로 미국이 어떻게 보게 되면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들은 오일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일단은 오일하고 뭐 이 가스 같은 게 뭐 천문학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중동산 오일에 패그를 시켰던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뭐 비트코인에 패그를 일단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피해에 의해서 다시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야, 그게 뭐 앞으로 향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언제든지 뭐 미국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패그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패그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닉슨 쇼크는 네. 원래 금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해주던 그 네, 미국의 그렇죠. 금태환을 중지하는 시도지 네. 않았습니까? 중지한 여파가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것 때문에 미국이 국가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패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겁니다. 네, 그냥 우리 배째 이제 이거잖아요. 배째, 네, 네, 그 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돈 못 갚아. 네. 그래서 파리에서 군함 보내고 그때 프랑스에서 네. 내 금 돌려줘 이러면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 시도를 다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어떤 실물 자산이나 안전 자산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려놓은 국가 부채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그 국가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에 달하고 그 다음에 저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1조 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1000조 달러군요. 1000조 네. 달러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 군비로만 1000조 달러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하지 국방비 않습니까? 바로 다음이 이자 비용이더라고요. 네, 지금만 맞습니다. 해도.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될 거라고 다들 걱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전자산을 갖자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언가 지금 달러 가치 자체를 실물자산에 고정해 놓자라고 하는 좀 급진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국가부채 문제 심각하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근데 금은 이미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좋은 뭔가 안전자산이 있다면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게 이제 신티아 러미스 그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100만 개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부채가 많으니까 지금 미국 경제의 부채는 그 파월 의전도 실제 올해 그 얘기를 했었죠. 8월쯤에 지금의 경제보다 부채 성장이 더 빠르다. 예, 그리고 미국 부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금리를 영향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한 7년 정도 되니까 평균 듀레이션이 7년이니까 지금 금리가 오른 지 한 3년 정도 돼서 절반 정도만 높은 이자고 아직 남은 절반은 과거의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고정금리가 이제 지금 높은 금리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리 경제를 일으켜도 부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가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사면 현재 법으로는 국가 부채 포함이 안 된다면서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돈 세탁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가 부식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 비슷하게 해서 부채 자체를 줄이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부식하는 거 다 아는데 전 근데 세계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 미국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사실은 한두 해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GDP 대비 그 재정 적자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과거보다 이 부채가 절대 액수는 늘어났지만은 사실 GDP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과도하게 폭증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둘러싸고는 뭐 그게 벌써 뭐
뭐 수십 년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미국 부채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사실 최근에 증가하는 모멘텀은 좀 빠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GDP 대비로 해서 놓고 비율로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막 증가했다가 다시 이게 서서히 이게 감소하는 추세예요. 미국의 GDP가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GDP 폭증으로 인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발상 같고요. 단지 이거는 있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가상 자산을 갖다가 그걸 갖다 전략 자산화해서 그게 이제 달러의 어떤 수요, 좀 감소하는 수요,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충분히 쓸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까 내가 얘기하고는 뭐 공식적인 패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어딘가에 어떤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끈으로 엮는 것처럼 어떤 걸 찾아서 달러 수요를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패권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공화당의 엘리트들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예. 네, 그러면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높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요즘 많이 올랐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달러에서 비트코인이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통화가 될 것이다. 미래 통화가 될 것이니까 이제 달러는 끝나고 막 이랬다가 그래서 그 책도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책도 이제 사실 제목이 그렇게 나온 것도 약간 그런 시각이 녹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대표님은 지금은 달러 입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도와주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좀 위협하는 쪽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달러 패권을 도와주는 쪽인데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일단 달러의 헤게모니가 지금 비트코인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많이 소실되고 있어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달러가 완전히 전세 기축통화로 쓰이면서 사실상 달러에 패그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화폐들이 발행이 되었고 그래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모두 중앙은행 가지고 자국 통화를 가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화폐들은 다 결국 달러 환율, 달러의 심지어 고정 환율을 택한 국가들도 있었고 홍콩처럼 아니면은 달러 환율로 이제 수출입을 통해서 아니면은 자원을 그 국가에서 나오는 자원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서 GDP를 이끌어낸 나라들이 있었고 그런 국제 무역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거래를 할 때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달러 헤게모니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일수록 그 달러에 대한 접근성이 아예 차단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금융 억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거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각 국의 권력자들이 달러에 대한 수도꼭지를 본인들만 쥐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그 힘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부를 독식하는 그런 형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깨지고 있는 게 바로 트럼프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골치 아프고 피곤한 거죠. 국방비를 잔뜩 써서 중동에 있는 그 석유 이거를 안정적으로 전세 유통되게 하고 그때마다 달러로 결제하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도 발생하고 막 온갖 반미 국가들이 나오고 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게다가 기름까지 이제 터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달러를 다시 한번 그 달러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인들이 일단 비트코인에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이번 자기 임기 때 완전히 골로 가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세 60% 먹이겠다, 플러스 10%더 먹이겠다. 그러니까 달러 체제 위협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인들이 특히 그 장점인 전 주석을 그 정점으로 한 상하이방이 비트코인에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외로 자본을 빼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엄청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도 뭐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다면 이들의 자본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싱가포르, 두바이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부호들의 돈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끌고 오려는 그래서 완전히 골로 가게 하려는 게 있는 거죠.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 요즘 좀 난리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중에 제일 큰 거 USDT 테더, 2등 USDC 서클 이 두 개 다 돈이 들어오면 코인 발행하고 그걸로 뭘 사나요? 미국 국채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양이 독일 정부만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헤게모니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수요가 발생하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점점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달러를 이제 등지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서 그 대체처가 비트코인으로 선택받을수록 이제 달러의 설 위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쓰는 달러를 쓰는 미국이라던가 친미 국가들 몇 개만 남아서 달러를 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단기적으로 도와주지만 사실은 근본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평론가님께서는 이 달러 헤게모니에 좀 도움이 되신다고 그 막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역 거래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사실은 쓰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뭐 준비금이라는 거는 결국 뭐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실물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뭐 지금 가상자산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갖다가 미국이 장악하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국채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겠죠. 또 그렇고 실물 ETF만 하더라도 올해 100만 개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내년에 200만 개 정도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세계의 돈이 사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령 지금은 이제 뭐 스위프트라든지 뭐 이런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강제로 이제 달러를 갖다 거의 쓰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가령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전자화폐 기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준비금으로 미국의 국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요 자산에 집중할 것이냐, 준비금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가상 자산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미국 정부의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준비금은 반드시 가령 뭐 지금은 뭐 미국에서 발행된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미국 그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거고요. 가령 뭐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미국의 역량 아니겠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결국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깊이를 좀 들어가 보고, 지금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뛰었다가 잠깐 쉬고 있잖아요. 보통은 이럴 때는 이제 알트장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알트장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가고 나서 다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로직이 깨진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매력을 좀 잃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21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알트코인이 따라오르던 정확히 그 장세가 펼쳐졌었죠. 그 이유는 일단 금융 완화 환경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전 세계에 있는 국가 중앙은행들이 다 천명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완화,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래, 우주,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외치면 가격이 갈 수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진짜 많이 올랐고 그때.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NFT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어떤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다, 미술품 소유가 가능해졌다,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2022년 그 기준금리 막 올릴 때 그 이후로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그런 식의 미래만 바라보는 투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니까 더 이런 거를 뼈저리게 깨닫는데, 예전에는 스타트업들도 사실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도 손익을 못 맞췄어도 미래 전망만 밝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죠. VC들이 돈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회사들은, 유니콘은 더 이상 투자를 못 받습니다. 켄타우로스라고 하는데 미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손익도 맞아야 됩니다. 돈 잘 벌고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의 투자 환경은. 미래가 전망이 밝으면서도 지금 수익도 좋아야 한다. 그 말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할 때도 현실성이 있는 것들로만 돈이 간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글쎄요, 그거 자체가 주식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내재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분명히 있다. 게다가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일단 투명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이클마다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는 그 시기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 시기예요. 국가들도 보유하려고 하고 기업들도 보유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도 가격 오르네 그러면서 사고 싶어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관심이 막 높아지는 거죠. 이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가는 자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기보다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데 이거를 대답을 하기가 미래만 없는 게 어려워. 아니고 근본도 없고 다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알트코인들은 돈이 잘 안 가는 거죠. 예. 그 이제는 이제 알트하고 비트코인하고 구분하는 눈이 시장에 좀 생겼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평론가님께서도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이지 알트는 어떻게 알트가 낫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그냥 비트 하는 게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또 투자 패턴이 과거에는 개인들이 이끌었던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뭐 ETF라든지 그렇죠. 기관들이 하고 기관이라든지 있죠. 대형 은행들이 이끄는 시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펀드들이 그 주식도 참 우량주들에 주로 투자를 하지. 그뭐 이렇게 말씀하신 네, 대로 뭐 뭐 근본 연기금이- 없는 네. 주식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연기금이 테마주로 않잖아요. 하진 않겠죠. 아, 네. 결국은 뭐 가는 그 섹터가 주식시장에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우량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편입이 되면서 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환경, 재반 환경이 개인들도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알트코인을 갖다가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래소에서 뭐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접 투자를 하는 접근성도 사람들이 더 좋고요. 많겠죠.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 어떤 투자 패턴이 바뀜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의 어떤 흐름, 어떤 것들은 가고 또 어떤 것들은 안 가는 것들이 이제 좀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최근에 또 비트코인 잠깐 쉬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장 온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처음 듣는 걸 또 근본 코인이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비트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가 좀 나왔던 거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